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의 행동, 그 안에서 마음 읽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의 유형들, 즉 자기를 표현하는 표출의 통로가 즉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 이러한 행동들은 본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의 문제들은 혹은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들은 그 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의 맥락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아동의 이러한 행동의 유형의 범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측면으로 아동들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유 없이 공격적이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공격성은 본인의 마음속에 내포하고 있는 공포를 혹은 불안을 표현하는 2차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아이들은 퇴행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퇴행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아이들은 침묵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침묵은 사실은 전혀 무관심해서 말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 아이가 부모님들을 닮아서 내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하게 본인이 표현하기 힘들고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들이 침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읽는 능력과 함께 아동의 행동들은 본인들의 성장 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들로 정상적인 행동의 성장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동의 모든 행동 유형들은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발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5살짜리 남자아이들은 때때로 부잡하고 장난이 심하고 부모들에게 반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성장 과제와 반대로 발달 과업이 아닌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들 간의 모든 문제들은 아동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환경의 문제를 반영한다는 것들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따라서 독특하게 아동들이 어떠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혹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일 때는 아동 개인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의 문제들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사회관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아동의 문제를 볼 것인지 환경의 맥락에서 아동의 문제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보는 양육자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교의 구체적인 이러한 부적응 유형에 대해서 대체로 진단 편람에서는 한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6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한다면 문제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영역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때로 자기의 통제나 불안의 문제들, 생활 리듬의 문제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 영역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언어 발달 영역의 문제를 보일 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더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을 더듬을 때는 그것들이 어떠한 강박적인 행동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나 보호자들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집착적으로 강박적인 양육을 할 때 눈치를 보면서 이러한 말더듬 행동의 유형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비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때로 아이가 굉장히 조용해서 문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 관계를 맺는 문제들은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래와 잘 사귀고 다른 사회 환경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회성의 문제들을 아이가 소심하고 외톨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반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조용한 영역에 비해서 남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상해적인 행동들을 보인다면 부모들은 정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 영역은
조금은 괜찮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행동은 자기를 표출하는 수단이고 아이들이 때때로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묻어두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나치게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피해를 준다면 이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틱이라든지 뚜렛 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유전적이거나 성장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접했을 때 아이들은 음성틱이나 운동틱 같은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과도하게 가지고 집착적이고 강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그러한 스트레스의 유형들을 눈을 깜빡인다거나 어깨를 이렇게 움츠린다거나 하는 행동들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아이가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적 생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6번째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전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성장해 가면서 발달장애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디게 갈 수 있는 발달의 양상들에 대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맞추는 것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에게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가 라는 범주에서 보통은 60 정도를 이야기하죠. 지나치게 너무 빠르게 과하게 아이가 앞서간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부적응의 양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나치게 떨어진다면 통계적인 기준에서 마이너스의 축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일 생각하는 기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가치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사회는 혹은 전 세계적으로 요즘의 트렌드는 꼭 이렇게 가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가치 기준들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정답은 없다는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오셔서 선생님 원을 그렸는데 그 안에다가 색칠하게 하는 것들은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라고 부모님이 물으셨어요. 원 속에다 그림과 색칠을 그리는 것들은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그라미 안에다 색칠하는 것들이 어쩌면 정상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나 7살, 8살이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단순한 그림 행동만을 강요하신다면 사실은 아이가 늦게 갈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적인 기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이가 몇 살인지, 부모님들이 어떠한 교육들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기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학적인 기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통 DSM-5라는 여러 가지 진단 편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 편람들을 통해서 아이가 실제 언제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보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그리고 명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 중에서 몇 가지를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의학적으로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준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는 아이들을 나의 속도에 맞춘다든지 혹은 내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빠른데 우리 아이는 그 기질을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속도의 차이, 특히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속도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좋은 말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의 속도로 더디게 가더라도 목표를 성취하는 언젠가의 그날이 꼭 온다 라는 것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적인 기준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이러한 체크리스트, 즉 삶에 있어서 시간표대로 나아가거든요. 아이가 기지 않고 걷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발달 체크리스트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12개월에는 걷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참 많겠지만 보통은 일찍 걷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주어진 체크리스트 중에서 너무나 늦게 발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한 번쯤은 기준의 문제에서 아이의 부적응과 문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예민한 부모가 좋은 관찰자입니다. 예민하게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초가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관찰이 너무나 나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때로 비교하고 이러한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관찰한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서 참 잘해요, 예의 발라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빠르게 무엇인가를 해냅니다 라는 주관적인 발달 체크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을 실패했는데 3번 정도 더 시도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끈기가 있는 것 같다, 주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욕설을 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명시해 주면서 우리 아이가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록한다면 이후에 이러한 관찰들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와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조언들을 꼭 얘기 드리고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너무나 과잉 행동이다. 모두 다 ADHD는 아닙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서구에서는 약물이나 행동치료들보다는 아이들에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들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예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이가 많이 과잉 행동을 보인다면 우선 단 것들을 줄이고 저염이나 무염의 식사들을 권장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공격성을 보일 때는 혹시 허기지지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가 든든할 때 여유가 생기고 문제를 덜 보이니까 아이들도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따라서 든든하게 밥을 먹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능력보다 앞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앞서가는 것보다는 그때 그 나이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적기 교육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 오히려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이 예견됐을 때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백화점이나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이가 떼를 쓴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번 동동에서는 이러한 장난감 가게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전략을 짜시고요. 혹은 오늘은 이것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확하게 둔다면 훨씬 더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양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 자신이 보이는 불안이나 문제 행동들은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주변이 힘들 때 가장 약한 대상의 등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나 자신이나 부부들 간의 갈등들이 아이에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 부모님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본인 자신의 양육법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아이들을 너무 빨리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래서 아이들이 못하고 있는 것,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상담하기 이전에 아이가 가진 강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들은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잘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혹은 부모님들이 관찰하지 못했던 영역 속에서 아이들이 가진 강점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 기반한 양육법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힘들지? 라고 묻기 전에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한 가지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잘 부모로서 행동하고 있고 부모들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너의 마음, 부모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은 그것들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성장해 가고 있고 혹은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지거나 부적응이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 속에서 메시지를 잘 관찰하고 읽어보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잘 관찰한 후에 부모들이 조용히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양육법을 일치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부모님 자신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마음을 이해해야만 아이들의 마음을 비로소 볼 수 있다라는 것들로 오늘 아이의 행동 속에서 마음을 읽어보는 포인트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